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바다 어딘가 깊은 물속에 3,000톤짜리 강철 덩어리 하나가 소리 없이 떠 있습니다. 크기는 축구장 길이만 한데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의 함정도, 초계기도, 위성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진짜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못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위협입니다. 적이 우리 걸 다 부쉈다고 생각한 순간 바닷속에서 한 발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마음만 먹으면 물속에서 하늘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재미있는 건 미사일의 로켓 엔진이 물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간 다음에야 켜진다는 거예요. 물속에선 불을 안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속에서 로켓에 불을 붙이면 그 배가 먼저 타버리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걸 해내는 나라는 전 세계의 7손가락 안에 듭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런데 앞에 나라들과 우리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저 나라들은 전부 핵 잠수함으로 이걸 합니다. 핵무기 없이, 핵 잠수함도 없이 이걸 해낸 건 사실상 우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풀 이야기는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어떻게 물속에서 로켓을 켜지도 않고 미사일을 쏘아 올릴까? 둘째, 3,000톤짜리 쇳덩이가 어떻게 아무한테도 안 들킬까? 셋째, 핵잠수함도 없는 나라가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잠수함에 전략미사일을 얹었을까? 무기와 과학, 장보고 3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물건이 아니거든요. 불과 30여 년 전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잠수함은 독일에서 사왔어요. 1990년대 초 독일 조선소에서 설계도 그대로, 이름은 공교롭게도 바다의 왕 장보고. 첫 함은 아예 독일에서 만들어 배로 실어왔고 나머지는 그 설계도를 받아 북매에서 조립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지만 머리는 독일 것이었죠. 이게 장보고 1입니다. 그 다음이 장보고 2, 역시 독일 214급 설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건 하나가 들어와요. 공기가 없어도 전기를 만드는 장치, 이른바 AIP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제대로 풀 텐데 한마디로 잠수함이 물 밖으로 안 나오고 버티는 시간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도 설계의 뿌리는 여전히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보고 3, 이건 다릅니다. 3,000톤급, 앞세대의 2배 가까운 덩치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국산화율이 76%라고 발표됐죠. 물론 76%라는 건 뒤집으면 아직 남의 기술도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100% 우리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도 3,000톤급 잠수함을 스스로 설계해 만든 나라는 세계의 8나라뿐입니다. 30년 만에 설계도를 사오던 나라가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1번함 이름은 보산 안창호, 2021년 8월에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취역하고 딱 한 달 뒤에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충남 태안 앞바다, 물속에 잠긴 도산 안창호함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켜봤죠. 미사일은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이름은 형무44. 물속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우리가 실제로 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왜 미사일 엔진을 물속에서 안 켤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좁은 발사관 안에서 로켓에 불을 붙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엄청난 화염과 열이 갈 데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나가기도 전에 그 열이 잠수함 자신을 태워버려요. 게다가 물속에서 로켓 화염은 물과 부딪혀 제멋대로 요동칩니다. 미사일이 똑바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콜드런치, 우리말로 냉발사입니다. 미사일 엔진은 끈 채로 발사관 아래에서 화약을 터뜨려 고압가스를 만듭니다. 그 가스가 미사일을 위로 뻥 밀어내요. 샴페인 병을 흔들면 코르크가 펑 하고 튀어오르죠? 딱 그겁니다. 화약가스가 코르크 마개 대신 미사일을 밀어냅니다. 미사일은 그 힘으로 물기둥을 뚫고 수면을 뚫고 잠수함에서 충분히 멀어진 하늘에 도달한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진짜 로켓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형 잠수함 미사일은
36톤짜리 미사일을 초속 50m로 밀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미국의 거대한 전략미사일 얘기고 우리 현무사사가 정확히 얼마의 힘으로 튀어나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식이 같은 콜드런치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갑시다. 현무사사는 재래식 탄두, 그러니까 핵이 아닌 보통 탄두를 씁니다. 사거리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미사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이 다른 무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미사일은 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 이 3,000톤짜리 쇳덩어리는 미사일을 쏘기 전까지 어떻게 아무한테도 안 들켰을까요? 물속 싸움은 눈싸움이 아니라 귀싸움입니다. 물속에선 빛도 전파도 얼마 못 갑니다. 레이더가 소용없어요. 대신 소리는 물속에서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잠수함끼리의 싸움은 누가 먼저 상대의 소리를 듣느냐로 갈립니다. 먼저 들리는 쪽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함 그 자체가 곧 생존입니다. 잠수함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몸에 방음옷을 입힙니다. 잠수함 겉면에는 고무 같은 특수 타일이 붙어 있어요. 안에 아주 작은 구멍이 수백만 개 뚫려 있어서 밖에서 들어온 음파를 미로처럼 돌리고 돌려 열로 바꿔 없애버립니다. 녹음실 벽에 붙은 계란판 스펀지, 그 원리랑 똑같아요. 러시아 잠수함의 경우 이 타일이 소리를 10에서 20dB까지 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장보고 3도 비슷한 흡음 타일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성능 수치는 군사 기밀이라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둘째, 소리의 뿌리를 끊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제일 시끄러운 건 엔진이나 펌프 같은 기계죠. 이걸 선체에 딱 붙여 볼트로 조이면 그 진동이 그대로 선체를 타고 물로 퍼집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기계들을 아예 물렁한 방진 받침 위에 얹어요. 세탁기 밑에 고무판을 깔면 바닥이 덜 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 프로펠러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프로펠러가 물을 세게 저으면 물속에 작은 기포가 생겼다 터지면서 소음이 나요. 이걸 막으려고 현대 잠수함은 프로펠러를 통 안에 감싸거나 특수한 저소음 날개를 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잠수함 소음을 10dB 줄이면 적이 그 잠수함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약 3분의 1이나 줄어듭니다. 조용해질수록 내가 안 보이는 반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단 몇 데시벨을 깎으려고 수십 년을 매달립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잠수함은 숨을 자리도 골라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닷속엔 잠수함이 숨는 보이지 않는 층이 있거든요. 소리는 물속에서 똑바로 안 가고 차가워서 소리가 느려지는 쪽으로 햅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깊이에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2층 아래로 내려가면 위에서 쏜 소나 소리가 아래로 확 꺾여버리면서 소리가 아예 안 닿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걸 그림자 구역이라고 해요. 잠수함은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쏙 몸을 숨기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화창한 날 오후엔 이 은신처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햇빛이 바다 표면을 데우면 소리가 더 심하게 아래로 꺾이거든요. 실제로 옛날 소나병들은 맑은 날 오후만 되면 잠수함을 놓쳐서 애를 먹었습니다. 바다는 그냥 물덩어리가 아니라 깊이마다 소리를 다르게 휘는 겹겹의 렌즈인 셈이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조용히 숨는 것까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디젤 잠수함의 가장 아픈 약점입니다. 디젤 엔진은 기름을 태워 힘을 내죠. 그런데 뭘 태우려면 반드시 공기,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물속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은 물속에선 엔진을 못 돌리고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로만 버팁니다. 배터리가 닳으면 어쩔 수 없이 수면 근처까지 올라와서 관을 물 밖으로 빼꼼 내밀고 디젤 엔진을 돌려 다시 충전해야 해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관이 수면에 나오는 순간 레이더에 잡히고 엔진 소리도 커지니까요. 애써 숨어 있다가 숨 쉬러 올라오는 그 순간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 올라오는 횟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 두 가지 비장의 무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앞에서 잠깐 나온 AIP, 공기가 필요 없는 발전 장치입니다.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미리 실어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전기가 나옵니다. 불을 안 태우니까 배기가스도 없고 소리도 거의 없어요. 연소 없는 발전소를 배 안에 넣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랑 하나. 예전 장보고2 때는 이 연료전지를 독일 지멘스에서 사왔는데 장보고3은 우리 기업 범한산업이 만든 국산 연료전지를 씁니다. 남의 심장을 빌리다가 우리 심장을 단 거예요. 또 하나는 배터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전엔 무겁고 굼뜬 납축전지를 썼는데 장보고3의 다음 형인 장영실함은 삼성에서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를 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바로 그 배터리죠. 같은 공간에 2배 가까운 전기를 담고 무게는 훨씬 가볍고 충전도 빠릅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과의 차이예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를 넣으면서 대신 자리를 차지하던 AIP를 빼버렸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AIP와 리튬을 둘 다 실었어요. 조금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장영실함은 조용히 저속으로 다닐 때 20일 넘게 물 밖으로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붙어요. 조용히, 천천히 다닐 때 얘기입니다. 속도를 확 올리면 전기가 훨씬 빨리 닳아서 버티는 시간은 뚝 떨어집니다. 잠깐, 기술 이야기만 하다 보니 놓친 게 있어요. 이 배들의 이름입니다. 그냥 번호가 아니에요. 1번함은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죠. 2번함은 안무, 봉우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상대한 독립군 지휘관입니다. 3번함은 신채호,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장영실함은 아예 조선의 과학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바닷속을 지키는 가장 은밀한 무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던 사람들과 과학자의 이름을 새긴 거죠. 이름값을 하라는 뜻일 겁니다. 발사 성공의 순간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아까 그 2021년 9월 15일 도산 안창호함이 태안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쏘던 그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쏜 셈이죠.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물속에서 쏘는데 성공했고 그날 이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세계 7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 배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우리 조선업의 두 강자가 얽혀 있습니다. 1번함 도산 안창호와 2번함 안무는 옛 대우조선, 지금의 한화오션이 만들었고 3번함 신채호는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 장영실함은 다시 한화오션이 짓고 있죠. 세계가 알아주는 우리 조선 강자들이 이 가장 어려운 배를 나눠 맡은 겁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 매체는 이 장보고3을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원자력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이 무슨 소용이냐? 조용하기만 하면 뭐하냐?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해군이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그걸 둘러싼 수십 척의 호위함, 이 철벽 함대를 상대로 스웨덴이 빌려준 작은 디젤 잠수함 한 척, 고틀란드가 붙었습니다. 크기는 항모의 몇십 분의 1. 그런데 이 작은 배가 그 겹겹의 경계를 소리 없이 뚫고 들어가서 항공모함 바로 밑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제 전투였다면 세계 최강 항모가 그대로 격침당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미국 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스웨덴 잠수함을 승조원죄로 빌려서 2년 동안 자기들 훈련 상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잡는 법을 배우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연안에서, 매복에서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은 세계 최강 핵항모조차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이 만능이 아니에요. 조용함, 그 자체가 무기니까요. 바로 이 재래식 잠수함의 세계에 쟁쟁한 강자들이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원조, 독일. 사실 우리 장보고2가 바로 그 독일 잠수함을 들여온 거였죠. 세계 최초로 리튬 배터리를 실은 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 틈에서 3,000톤급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얹고 국산 연료전지와 리튬까지 두른 우리 장보고3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30년 전 설계도를 사오던 나라가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무기 같죠?
그런데 이 채널은 자랑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림자도 봐야 해요. 첫째, 아무리 좋아도 재래식 잠수함은 핵 잠수함을 못 이깁니다. 방금 고틀란드 이야기는 연안 매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넓은 대양에서 몇 달씩 순찰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로가 사실상 무한한 전기를 주니까 몇 달을 물 밖으로 안 나오고 원하는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장보고3은 아무리 잘해야 몇 주고 빨리 달리면 그마저 확 줄죠. 진짜 대양 전략무대에선 핵잠수함이 위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이 핵잠수함 아무나 못 가집니다. 흔히 미국하고 러시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6나라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초강대국도 아닌데 스스로 만들어낸 인도, 이 6이 전부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클럽이죠. 우리는 아직 그 문 앞에 서 있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둘째, 미사일의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현무사 사는 핵이 아닌 재래식 탄두예요. 그래서 일각에선 재래식 탄두 미사일을 굳이 비싼 잠수함에서 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대로 적이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억지력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셋째, 흔히 우리를 세계 7번째 SLBM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조심해야 해요. 북한도 디젤 잠수함에서 비슷한 미사일을 쏜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 잠수함에서 제대로 발사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세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는 7번째가 되기도 8번째가 되기도 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럼 우리는 왜 이 고생을 했을까요? 남들처럼 핵잠수함을 만들면 될 걸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디젤 잠수함에 전략미사일을 넣는 어려운 길을 갔을까요? 답은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자력 협정이 잠수함에 쓸 핵연료를 우리가 갖는 걸 막고 있었거든요.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약이 손발을 묶어서 못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최근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짓는 걸 승인했다고요. 그리고 한 달 뒤 두 나라는 이걸 공식 문서로 못 박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손발을 묶고 있던 그 매듭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짚자면 이건 핵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원자력으로 굴린다는 뜻입니다. 연료도 무기급이 아닌 낮은 농도만 쓰기로 했고요. 다만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승인이 났다는 게 다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넘을 산이 많아요. 미국의 원자력법을 예외로 열어야 하고 미국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 낡은 협정도 손봐야 하고 연료를 어디서 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디서 지을지를 두고도 줄다리기 중이에요. 미국은 자기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짓자 하고 한국은 우리 손으로 국내에서 짓겠다고 맞서고 있죠.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장보고 3은 완성된 종착점이 아니라 징검다리인지도 모릅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디젤이라는 가장 불리한 몸으로 먼저 물속 미사일 발사를 세계 정상급 정숙화를 오래 버티는 법을 다 익혀둔 거예요. 손발이 묶여있던 30년 동안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악 물고 기술을 쌓았습니다. 설계도를 사오던 나라가 이제 물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의 다른 반쪽, 그 미사일이 물 밖으로 나온 다음 벌어지는 일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으로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 무기와 과학이었습니다.